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작구 사당이동 주민자치회장을 하면서 동작구 주민자치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될 때 주민자치법이 빠져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라고 해서 전국의 주민자치회장들, 활동가, 교수들 이렇게 다 모여서 전국 법제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 지금 운영인 것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주민자치의 10년 성과와 역할인데 우선 그 성과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양쪽으로는 2013년도에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말이 긴데 오늘은 제가 그냥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전국의 31개 그러니까 전국의 3,500개 운전등 중에서 31개에서 시작해서 지난해 연말에 1,013개, 5월달까지인가요? 1,300개로 그래서 전국의 3,500개 중에 3분의 1까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적 성과가 나타나다. 그런데 질적으로 어떠냐? 그거는 이따가 토론대회에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앞으로 과제와 역할에서 주민자치 법제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현재 국회에서 8개 법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자치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여기서 시계를 보면서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를 왜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을에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 권력이나 능력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정치인이나 관료들한테 비굴하지 않고 예의는 지키지만 당당하게 살고 싶다. 마을에서. 세 번째,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주민자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저는 그렇게 주민자치하기 전에는 집에서 직장을, 집은 잠만 자는 곳, 동네 심지어 아파트 앞에 분들이 누가 이사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직장만 다니고 그랬는데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이 아니라 동네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졌고요. 그게 이제 제가 주민자치 활동을 계속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사당이동 그런 저 하다 보니까 지금 안스키 대방동 회장도 하겠지만 동작구 15개 동 주민자치 회장님도 만나면서 이제는 사당이동이나 동작구 전체에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이제 행복한 마음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는데 다 주민조합자치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데 그러면 주민자치가 법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1,300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특히 관에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는가를 보면은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 체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법은 사회적 약속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는 약속이 헌법입니다.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례는 각 시군구 또는 뭐 시도 의원들이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주민자치에서 운영수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근거는 어디 있냐?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민주공화국 또는 주권제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밑에 지금 지방자치분법 아까 특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27조에서 29조가 있는데 그 27조에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족 참여의식 보양을 위해서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좀 깁니다.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족 참여의식을 보양을 위하여 주민자치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풀뿌리 민주를 위해서 이렇게 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즉 헌법 1조에서 민주공화국과 주권적 민주주의 또는 국민주권주의 근거에서 특별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서는
식은 것은 조례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는 뭐냐? 아까 이제 목적을 풀뿌리 민주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뭐 야당 그 당시 지금 국민이 반대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 주민자치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섭섭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민자치 조항을 빼는 이유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두 번째, 정치적 중립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3,500개 의원동 중에서 1,300개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가 뭐가 다르냐? 뭐 말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라고 하지만 거기 뽑힌 위원들은 다 위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거나 목적, 구성,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는 그렇고요. 굉장히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동사무소에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내 사는 곳에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쓸 수 있어서 동사무소를 없앨 거냐. 그럼 이제 뭐 공무원 반발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주민자치공간으로 쓰자 그래서 이제 자치회관, 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회관을 누가 운영할 거냐? 동장이 운영하게 되는데 동장 2년마다 바뀌거든요. 그 동장은 그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뭐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회관 설치 운영의 조례를 따라서 주민 편의와 공리 증진을 위해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즉 주민들의 공리와 편의를 위해서 자치회관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동장이 책임지지만 그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 위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심의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에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서 한다. 굉장히 다르죠. 주민 공유와 주민 편의와 공유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똑같이 구청장이 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동장이 그 지역에 소위 그 마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뽑아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일정 시간 주민자치 소양 교육을 받고 즉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물론 이제 일정하게 연령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지금 6시간 평균 받는데 주민자치 교육을 받고 받으면 받느냐 그 중에 50명이 넘어가면 공개 추첨을 합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거하고 공개 추첨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직접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걸 직접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장의 자문 역할이 강한 자문기구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토론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가치기구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다르다. 두 번째, 정책 중립이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법에 2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각조례도 다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종교적 중립, 그다음에 사익 배제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여기 각종 규정이 있어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가 다르다는 것, 잘 모르겠다는 것도 이런 세부사항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좀 기피하시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주민자치 조항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주민자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그리고 그걸 왜 또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되는가 살펴보면, 보통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체자치는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고 해서 권력에서 분권의 중심이 있다면, 주민자치는 그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주인이 누구냐, 단체장이냐, 의원이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양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단체자치를 보면 우리가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이제 그 정법이 만들어졌고요.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때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시의원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했고요. 즉 지방의회가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동장의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공화국에 걸맞게 풀뿌리 민주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195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이 삼성개원 계속 정부 집권하는 바람에 시의원위원장과 동의장을 전부 다 임명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산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잘 나서 1960년 제1공화국 들어와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의원장, 심지어 동이사까지 전부 다 직선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서울에서도 동장이 우리가 옛날에 뽑았다. 그리고 그 동장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드님이 지금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어쨌든 동장도 우리는 1920년대 직접 뽑았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61년 5.16 대사가 나서 모든 단체장은 다시 임명제라고 지방의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유신 헌법에는 지방의회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 돼 있고 우리 지금 이제 주민자치 얘기하면 서구 미국 한 얘기하는데 그 지방의회라든가 지방 이 자치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다만 우리가 지금 남북분단을 그래서 남북분단 관계로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뤘는데 만약에 지금 유신헌법이 계속된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1980년도 오방 때는 이제 저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구성하되 법률을 정한다 하는데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미국공화국 헌법이 들어와서 불칙정이 전부 삭제됐고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2020년에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된 것이죠. 어쨌든 이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3년 뒤에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단체장은 95년도 4년 지나서 이루어져서 지금 약간 3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단체자치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순한 분권이 아니라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주민자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에 2013개 올 5월달에 1,300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있는데 특별법에는 3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특별법에 보면 주민자치가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즉 27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8조 기능 여러 가지 자치구에 위탁할 수 있고 세 번째 29조가 구성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때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 실시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14년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면 이건 이제 일반법이고 기본법이 되니까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특별법은 특별해서 아무 때나 특별하니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기본법이고 일반법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1988년에 만들어졌다 32년 만에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갖다 이제 지방자치법에 넣자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법이 없더라도 그러면 주민자치를 못하는 거냐? 주민이 스스로 우리가 가족에서는 자기가 주민이듯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공존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람들이 항상 모일 땐 본래적으로 사회생활을 같이 하고 거기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법이 없더라도 해오는데 다만 법이 있으면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좀 비유를 하자면 동굴에서 사람들 샀습니다. 우리 원시대.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서 가설 텐트 하나 쳐둔 겁니다.
비도 안 맞고 훨씬 낫죠. 어두운 컴컴한 건물이 하나 낮에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비바람 불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골조라도 세우고 좀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래서 그런 안정된 그런 덕을 좀 만들자. 그 안에 그걸 뭐 서양식으로 만들든 아까식으로 만들든 한식으로 만들든 그거는 좀 차후라고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각종 그 법안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주민자치 회장 위원들이 주민자치 법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2020년도에 그렇게 이제 빼고 나서 전국의 주민자치 회장 및 위원들 그런 그 학자들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면 주민자치 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서명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법제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저희가 작년에 벌써 작년인가요? 국회에서 여러 번 와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각종 토론회도 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주민자치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알아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너도나도 이제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4개. 정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영비안, 한동선, 박원선, 이해시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법 아까 보면 특별법에 주민자치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주민자치 개별법이 이명수와 유관한 4가지 아닙니다. 법안이 차라리 한개면 오히려 통과가 쉬웠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국회 가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달라졌으니까 저희를 좀 이렇게 저희 보고 좀 하기는 좀 조정해 오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민들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도 오셨지만 엄청나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정기회의, 임원회, 분과회, 사무국회 또 각종 실행이 있잖아요. 주민청회 이거 저희들이 국회의원들 여야 만나서 이거 조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무고수 명예직입니다. 자기 시간 내고 아주 심하게는 자기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뭐 간사에게 또는 사무국장에 약간의 활동비가 나오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장들이 마을에서 살이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를 넘겨서 지금 아직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일단 지금 4가지 안 아마 아까 이기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힘들을 거라 내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회장님들 다니고 계셔서 그거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법에 3가지 있는데 이 특별법과 똑같은 안이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똑같이. 다만 이 주민자치를 법률로 정한다. 그것을 이제 조례로만 정한다. 이것만 다르고요. 지금 현재 특별법을 그대로 쓴 게 한정관이고요. 이 시간은 지금 지방자치법 전국에는 지난번에 빠진 거 그거를 다시 넣자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비안은 일단 풀그레인 짓을 여기 하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그것만 넣고 나머지 이제 따로 법률로 만들자고 하고 뒤에 가서 이제 개별법안을 바라는 겁니다. 박원선은 좀 작년 8월에 늦게 올라왔는데 뭐 목적은 같습니다. 풀그레인 짓을 하고 기능도 같은데 다만 여기는 이제 지원하지 말자. 지금 현재 특별법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 만들지만 지원하지 말자는 게 이제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 개별법이 4가지 왔는데 현재 지금 행정안전 추진 조례라든가 대부분의 지금 주민자치는 사실은 김철민랑 비슷합니다. 거꾸로 김철민은 현재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법률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제일 비슷하고 김영비안은 이거보다 좀 발전됐는데 뭐 굉장히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주민자치 실정에 있어서 약간 좀 이상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사회 일부 사회에서는 또 이게 이제 특징에 가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명수안하고 빈두관안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명수안은 조금 더 불분명한 게 많고 빈두관안은 거기보다 좀 구체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다 같습니다. 똑같이. 말은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단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항상 2조가 목적이고 이 법을 왜 만드는지 2조가 정의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써도 그게 해석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법안에서는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해가 없는데 이명선과 김두관은 마을 주민이고 회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회원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밀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 김철민은 그런 게 없고 김영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고요. 우선 김철민은 현재 주민자치회장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면 주민총회는 전체 7개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수행조직이라고 시행조직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에 대한 효율적 수행조직이다. 즉 전체 주민자치와 비슷하고요. 김영배한도 이제 주민자치는 지정기구고 주민총회가 최고의견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명사는 주민자치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주민자치가 대표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는 최고의견기구라고 하고 김두관은 주민자치는 대표조직이고 수행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명선하고 김두관의 그 장점은 구역을 보통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통리로 할 수 있다.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사당이동만 28,000명인데 보통 서구에서 주민자치가 적당한 게 인구가 3,000에서 7,000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지자 대표의 정도가 사실은 주민자치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 가면 길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읍면. 그래서 여기서 주민자치를 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통이나 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점은 굉장히 뛰어난 점입니다. 다만 구성에서 이명선하고 김두관은 이제 회원이 세대별 대표라서 요새 1인 가구도 있고 4인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한 명. 이게 입자 대표에서 그렇습니다. 1가구 1인 대표인데 주민자치는 그 아파트에 관리라는 거 이 문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마을 문제를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별 대표는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어떻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은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 대표가 추가되어 있고요. 현재 김철민이라는 우리 이제 자치위원은 주민등록과 사업장 대표 단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건 김영배는 같습니다. 자, 이 구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명사는 발기는 세대별 대표 100인 이상, 전체 세대별 분의 이상인데 저희 사당 이동을 보면 28,000명이라서 대략 40,000대가 됩니다. 이걸 만들려면 10분의 1이면 1,000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명.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0인 이상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립총회는 회원들의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회원이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은 거기 주민등록 돼 있거나 이런데 회비를 내야 되는 사람들 돼 있기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하면 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제가 곧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뒤에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의 대표기구라고 하는 데서 대표성을 누가 갖는 거냐. 거기서 치명적인 어떤 민족 건강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철민은 현재 다만 이제 주민정의 정족수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대표성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그냥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제화가 좀 시간이 거기에 가더라도 관계없이 지금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없더라도 아직 바뀌지 않는 것도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하면서 우선 필요하면 법이 아니더라도 조례에서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을 지킨다고 했는데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마에 관련해서 작성관하는 행안부에서 상주적으로 독서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먼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자치구청 제도과장 김상진이랍니다.
소중한 세미나장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배정 시에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좀 극심한, 그 당시 여야 간에 극심한 좀 이견이 있어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이 일반법은 지방자치법에 관련되지 못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발제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민자치회가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변경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좀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게 특별법이고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인권 특별법에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이 되고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안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의 내용이 좀 한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그냥 시범하는 거 말고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법제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특별법에 있느냐 일반법에 있느냐의 차이보다는 이거를 시범 실시로 두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시 규정으로 두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정하는 것도 결국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지난 2020년에 한번 큰 진통을 겪은 다음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 법을 좀 마련을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롭게 정부가 바뀐 것도 있고, 여야가 바뀌고, 새롭게 행정안전위원회도 많이 바뀌고 해서 현재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이 총 8건 올라와 있는데, 이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국회에도 계류는 돼 있습니다만 국회 상정이 될지는 아직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어차피 심의가 될 바에는 빨리 해도 되고 우선 상정돼서 하면 좋은데,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주민자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를 실시한 후에 근 약 9년, 횟수로는 새로운 것만 말씀드리면 거의 10년간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데서 절반 이상이 되는 시군구에서 1,200개 이상의 운영소에서 시범 출시를 점점 더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주민자치협회장님들, 그다음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분들이 오셨지만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주민자치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이름만 새로 변경이 돼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의 수준 자체가 편차가 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지역에서 직접 살아가는 지역의 어떤 의제를 직접 적어서 그것들이 읍면동을 포함해서 시군구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 풀뿌리 위주의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우수한 주민자치회를 저희들도 발굴하고, 모든 주민자치회가 지금 편차는 있지만 모든 주민자치회가 되도록이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들, 어차피 아까 우리 오병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어떤 공리와 지역 주민의 어떤 사용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전국 전체는 아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가 그나마 실리를 챙길 수 있게 실리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되면 훨씬 더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특별법이나 일반법이냐 그걸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이제 근무 규정을 옮겨서 시범 실시라는 혹시를 떼버리고 그냥 실시로 갈 것이냐 이런 사항들은 주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여야간 좀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미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를 뽑아서 여기를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이제 예전과 다름없이 진행을 할 거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걱정한 게 있다면 아까도 대표님께서도 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어떤 순수한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한 본인의 일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거를 자꾸 약간의 정치,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국민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이견들이 좀 충분히 조정이 되고 더 좋은 주민자치회 사례들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많이 달라지고 더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좀 더 효용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된다면 이런 논란들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문제도 아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계가 이 법적인 제도를 다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좀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저는 생각하고 그 외에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좋은 사례들이 점차 우리나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일단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한 10년 동안 주민자치를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고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년에 마을 공동체 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관계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당사자 정책을 전환하는 첫 출발이었는데요. 이 과정이야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작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제안해서 수행하는 사업 건수, 예산 집행 실적 모두 굉장히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는 연평균 4.4개 정도 진행되어 오던 것이 그 이후에는 연평균 7.9개로 증가했고 사업 예산도 이제 시행 전에는 394만 원 정도였다가 거의 2배로 늘어나서 연 추수 648만 원 정도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업 내용도 예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에 비해서 유사한 중국 사업이 21% 정도에 그쳤고 나름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필요하는 사업들을 많이 다양하게 발굴해서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해서 성공적인 시범 사업들 공유하고 각 지역자치, 주민자치회와 공유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제 뽑아온 거는 언론에 좀 났던 건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 공원 블랙길 조성, 안심기관 지원, 이제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풀뿌리 조직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소외감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무관차 나눔 사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작고 귀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구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면 인수동에서는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동네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돌봄 사각지대 주민 찾기를 하고 이제 행정기관하고 혹시 연계를 해가지고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했고요.
이 10년째 저희가 북한산에 야생 들깨 기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의제로 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랑 북한산 국립관리공단하고 실태조사하고 대응하는 등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독특한 지역은 저희 동의 삼양동인데요. 삼양동의 경우에는 2단계에 포함돼서 이제 올해 2년째 들어가는 주민자치회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실행 사업을 추진하지를 않고 이제 동네에 있는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는 전수조사 분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 기관, 단체, 병원 등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동비전 중장기 계획 분과를 또 만들어서 그 분과에서 앞으로 우리 동네에는 그럼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강남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발표하러 부산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기 동네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르게 동네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니즈를 파악하고 추진하려는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활성화 과정을 봤을 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 자체도 어려웠고 주민자치회 회의도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온전한 시행은 한 3년 남짓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붉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시장 주도로 지방행정자치과 주도로 지금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를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결과는 한 11월 좀 지나서 나올 것 같고 이제 전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향후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사업 지원사업 예산이 이제 91억 4천만 원이었는데 22년 예산안에는 45.3%가 감액된 50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 서울시의회가 그 50억 원 거를 증액을 해서 69억 3천만 원으로 총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58억 3천만 원 정도만 동지역에 부분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용된 부분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사업을 취소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반환받은 것이지 뭐 전부 지급을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더불어서 보면 사실 지금 예산을 이미 편성 중입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용역 결과는 이미 편성이 끝난 다음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결과가 나오거나 그 이후에 나올 예정이어서 사실상 내년에는 아마 이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감당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아마 공유가 다들 되셨을 거예요. 자치구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을 감당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이 수십 년간 행정이 주도해온 동단위 자치 정책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하고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참 초기에는 여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부 그리고 시민협력부로 나뉘어서 이원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협력부 자체가 또 한편으로 주민자치회를 많이 좀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또 과로 또 축소가 돼서 행정국에 과로 다시 포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어떤 구조랄까 이런 것들 많이 축소가 됐고 이제 자치구의 구청장님의 의지로만 주민자치회 활동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 당의 이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입장은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가장 절차가 그래도 서울시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데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이 자치구마다 예산의 규모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이 좀 너무 감액하거나 지원 중단 없이 좀 책임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 토론회라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행정자치 부위원장이신 송영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 토론회가 내일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좀 파악해본 미리 좀 자료집을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주민자치회 형태보다는 지금 운영동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형태보다는 통립회 예전에 있었던 통반 이제 통장님 통장협의회 등의 통립반 중심의 어떤 단위에서의 조직 주민자치 조직이 좀 더 적절하지 않냐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주민자치회에서 저희가 좀 중간 조직으로 간사라든지 이제 지원 조직이 있는데 그 지원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그래도 서울시의 주민자치회가 짧은 기간 동안 민간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 확대에 굉장히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역 성장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찾아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많은 그 지방자치 의원님들께서 혹은 이제 주민자치회와의 갈등에 대해서 보고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사실 이걸 잘 보면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어떤 권한을 주민들께서 직접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실행부서이고 이 주민의 어떤 기초 의원이나 이제 광역 의원들은 주민의 또 선출직으로서 행정을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잘 되기만 하면 주민들의 독립을 위해서 좀 더 좀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설정하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꾸준히 지원을 해나가면서 좀 균형의 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시 주민자치 회장단의 김기선 사무총장입니다. PPT. 네, 반갑습니다. 그 스크린 내려올 동안에 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부 주민자치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주민자치 회장단 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1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오경 위원님 비롯한 국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자료를 아까 발제자분의 자료와 그다음에 저희 교원부에서 주민자치 하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아까 이제 발제자 오세훈 회장이 말씀하다시피 1960년 이공화국까지는 읍면동 이장까지 직선제를 뽑는 그런 제도가 있고 자치정부가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5.16 세력에 의해서 60일 5.16 사건 때 읍면동 자치정부를 전부 해산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 자치위원회가 됐고 주민자치 특별법에 지금 항상 얘기하는 주민자치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2013년도에 주민자치 특별법을 해서 현재 10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이 10년 이제 시범사업은 10년입니다. 기본 일반법이 아닌 그 시범사업은 10년이기 때문에 아까 풀뿌리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는 토대가 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안 움직이고 이제 곧게 내려가고 움직일 수 없는데 현재 풀뿌리는 제가 볼 때 수초가 아니까 근데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뿌리지만 이 토대가 부실한 아니 이게 부실한 게 아니라 좀 불안한 물속의 뿌리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주민자치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이라는 자체가 아까 이제 김상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없을 수 있는 거고 또 시범사업 자체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지금 아까 그 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구청장의 자유됩니다. 내일부터 안 할래, 모레부터 안 할래 이것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 학계나 관계자분들이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좀 전환하기 되게 간절히 소망했었고 그래서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될 때 그러니까 88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 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될 때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대를 했었지만
딱 여기 주민자치에 관한 조항 26조입니다. 26조는 통째로 삭제돼서 이렇게 저희 합의에서 통과되었을 때 사실 서운한 걸 넘어서 그 당시 여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좀 울분 섞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그 민주당에서 주민자치하고 지방분권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야 합의에서 이런 합의로서 26조 통째로 삭제시켰을 때 어떤 서운함을 넘어서 되게 좀 사실 울분 섞인 감정을 느꼈고요. 그래서 아까 오세훈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1년 초에 주민자치 법제 전국 네트워크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대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7월달에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아까 김정희 과장님 자료에 있다시피 111-4번 해갖고 이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좀 주민자치 법제와 전국 네트워크도 좀 희망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혜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안 될 수 있어도 내년에 이제 내년부터 국정과제로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 상임위원장이 바뀌면 또 올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주민자치 이제 법적 근거인데 노선 회장님 한 자료를 이제 카피해서 이제 건의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 국민의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펼치 근거라고 보고 오세훈 회장님의 자료 이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헷갈려합니다. 되게 혼동스럽게 했는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설치 근거만 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관의 설치 운영하는 조례고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하는 조례거든요. 판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볼 때 동장의 자문단체를 보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자문단체가 아닌 생산단체라 생각합니다. 생산단체는 마을 주민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의제를 마을 주민 스스로 기획 실행하는 생산단체다. 이렇게 자문단체나 생산단체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다. 행정과 같이 주민을 위해서 공동 생산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2013년도에 주민자치 특별법이 있어 10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주민자치 한국에 대세가 되었는가 케이스천 가끔씩 이게 두번 이번 회의 때 이번 워크숍 때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참 좋아서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케이스천 마크를 붙인 이유가 아직도 안 됐다고 좀 10년 지났지만 아직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 빅처럼 들었다고 합니다. 10년간 40배다. 40배인데 이게 왜 40배라고 하냐면 이 박근혜 정권 때 2010년, 13년도에 15업사로 시작했지만 4년간에 80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때 30개. 그럼 채 1%도 안 되죠. 이제 이때 4년 지나서 2%.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1,300개 정도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40배 성장이라고 보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봤을 때는 10년간 했어도 아직 37%밖에 안 됐다. 63% 주민자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희망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면서 우리가 주민자치 하면서 주민자치의 정의와 주민자치와 정의와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정의가 좀 난해합니다. 저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되게 이제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 정의 제 나름대로 내려본 겁니다. 그래서 주민 사회적 제고, 지역개발, 마을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을 주민 간 자유로운 토론, 수기 과정을 거쳐 마을 주민이 기획 및 실행하는 마을 주민의 마을 자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주민자치가 자체는 외부에서 주식에서 행하거나 국회에서 볼 때 주민자치고 내부 우리 마을에서 볼 때는 마을 자치다. 마을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주민자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를 보고 주관적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을 자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이렇게 그럼 주민자치회는 또 뭘까요? 주민자치회는 상위정부의 의결상을 집행 시작은 하위 예속기관 아니다. 그 마을 주민과 수의가 과정 거쳐 선정된 의제를 마을 주민 스스로가 기획 시장 생산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생산단체 말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생산단체라고 이게 되게 능동적이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체를 우리 좀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실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주민자치는 또 뭘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민자치권을 행사할 주민의 참여를 대의받은 조직이다. 그래서 또한 주민자치회가 책임감을 지녀야 된다서 완장차고 권리 행사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권리를 대의받은 조직이다. 주민의 대의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자치가 결국 주민자치회가 이런 개념을 잡았다면 주민자치의 지향점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주민자치 지향점은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한 공동생산, 이 공동생산은 좀 협치주의를 넘어가는 공동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관과 민의 동업자 개념을 도입해요. 아까 유인받았다고 했잖아요. 유인받은 책임 다하고 재난에 처한 주민의 안녕을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동원해 능동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그 행정은 네트워크를 구성 못하니까 근데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고 또 방향은 네트워크 목표가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활동단체가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민자치 목표를 보고 방향을 봤을 때는 사실 나는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 굉장히 단기 의제 실행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봤을 때는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3년, 5년, 10년 등 중장기적 마을 비전을 주민과 함께 수립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소요된 예산이나 법적인 문제, 행정적 뒷받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봤을 때는 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주민자치회가 대협력 체계는 자체는 이제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회 같이 있을 수 있고 관원계통, 구청, 시청 이렇게 같이 해서 대협력 체계 구축해서 이 생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게 사실 지방 분권입니다. 그 지방 분권인데 아까 분권 김장희 과장님 보셨지만 그래서 이런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 추구하는 지방 분권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토대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칠리의 집합을 못하니까 야외무도 신탁을 해야 됩니다. 야외무도 신탁할 때 여기 보신 분이 간호사분이거든요. 간호사분이고 여기 이제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그늘막을 쳐달라 해서 구청에서 그늘막을 쳐주고 그 다음에 간호사분, 그 다음에 선풍기도 한 10대 정도 있거든요. 물통도 있고 책상도 있고 했을 때 우리 주민자치, 민은 혼자 못합니다. 간하고 같이 날라주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간호사도 간에서 배치해주고 그래서 이런 게 공동생산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하나 사례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렇게 주민자치 시범사고 10년 동안 왔는데 그 앞으로의 문제가 또 뭘까요? 뭘까 이제 거기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현재 간산 세계의 주민자치 문제점, 사무처에 전환해야 되는 거, 일단 민간 갈등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주민자치 진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 주민자치가 지속성에 대한 담보가 없습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안 할래 그런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보를 잡을 것인가? 그 주민자치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도봉구에서는 일부 동에서 간산 체계가 사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무 체계를 운영하면서 우리 사무 업무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보면서 자료수집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 주민자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일이 많습니다. 이 정도 일이라고 하면 동행정이 한 2명 내지 3명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아는 주민자치회가 회계관리, 간사체계에서 회계관리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추구할 방향은 요거라 봅니다. 요 박스 내는 거. 그래서 재난 대응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플랫폼 구축한다든가, 대응 대책을 구축한다든가, 자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민자치회가 추구할 방향이 이건데 많은 동이 요게 사실 몰두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는 사무체계, 이 간사체계는 불가능하고 사무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무체계로 했을 때 보통 이제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이제 법제화입니다. 법제화. 근데 사무체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무의 그 상근지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운영 제도화성 가장 문제점이 법제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산적인 문제는 이제 법제화하고 인적인 문제는 사실 어떤 사람이 근무할 것인가, 그러니까 각 지역 내 주민자치를 통해서 많은 인적 자원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면 되겠다 생각할 거고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상 제가 좀 급해지네요. 민간 사실 이제 민간 협치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 이제 도봉구는 민간 협치 수준을 넘어서 민간의 공동 생산 개념을 가자 이제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은 관을 탓하고 그래서 또 관은 민을 탓합니다. 서로가 탓하는데 이 서로 탓하는 거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이번 회의 때 이제 이번 워크숍 때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서로 탓하는데 보면 서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도 힘이 없고 지방이 좀 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협치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가 이해하면 협치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자치 운영 방향을 봤을 때 이제 이것도 우리 주민자치회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뭔지 개념이 뭔지 주민자치가 뭐고 주민자치회가 뭐 지향점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숙지가 한 후에 자치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할 때는 이런 어떤 단기 계획도 뭐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비전 수립 실행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각동만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각동에서 계획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돌발 상황이 저는 이제 돌발 상황에 의한 대처, 의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설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참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로 구청장 의지에 좌우됩니다. 주민자치회 자체가 지속성도 불안하고 지위도 불안하고 어느 안 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자치 법제와 지속성 및 대비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관계에서 일부 관계자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주민자치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 편견을 보면 왜 있냐면 제가 이제 몇 사람 만나서 보니까 주민자치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랑 소통을 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소통을 해서 오해를 부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에 뭐 40대 성장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내실보다는 속대치중이지 않았나. 이건 속대치중한 게 그다음에 그 처음에 하면서 자꾸 평가를 하니까 공무원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실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 내실화를 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한 샘플인데요. 그것도 정말 잘 짜집게 해왔는데요. 주민자치는 어디에 잘 형성되는가? 주민 참여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돈이 많은데, 사람이 많은 데가 사실은 주민자치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성향이 단체장, 구청장이 적극적일 때, 그때 잘 됩니다. 이게 사람 많을 때, 돈 많을 때, 공동체 의식이 높을 때가 잘 돼야 되는데, 구청장이 나 역시 열심히 잘하자, 그럴 때가 잘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주민자치가 왜 어렵고 취약한지를 이게 좀 이 현상이거든요. 대한민국 우리 주민자치 현상이 그렇게 들고 이게 정치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오세근 회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주민자치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의 정치적인 생체를 띠냐 어떠냐면 주민자치 보고 막 정치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정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 특권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단 정당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는 주민자치는 마을 정치라 생각합니다. 생활정치, 마을 정치. 정치의 근본의 의미가 좋은 세상 만들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을 3명, 4명 모이는 것 정치행위고 정치 행위를 주민자치를 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단지 주민자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특정 정당을 미쳐가야 되는가 아니면 특정 정당이 밀어준다든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스스로가 마을자치, 마을 정치입니다. 정치란 자체가 좋은 세상 만들기니까 스스로도 생활 정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고 수립 민주주의 시작하고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가 지금 물뿌리가 안 돼 풀뿌리가 돼야 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생활 정치를 하면서 생활 민주주의를 꼭 피우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초대된 공간에 행안부에서 초대하고 우리 주민들은 초대받은 공간에 주민의 공간을 우리 주민의 공간을 때가 또 하나 틀었는데요. 지금 한 10년간 초대해놓고 주민들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사실 주민단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동네 아저씨 아줌마 10년간 초대해서 막 같이 놀자고 해놓고 이제 안 놀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나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절대 정치적 색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정치적인 그 프레임 씌우는 걸 본인이 그 정치적인 프레임에 안경을 끼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그 주민자치가 또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 초대받은 입장에서는 초대자의 행포가 아닌가. 사실 요새 이제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제 그만 놀자 해보면은 참 이게 좀 서운하고 초대자가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좀 행복되는 거 아닌가, 갑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20분 넘게 썼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 분의 발제자, 세 분의 토론자 말씀을 준비된 내용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 박수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예산이 서울시 예산, 그다음에 자치구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서울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 서울시의 주민자치 예산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물어보니까 이제 책정될 가능성이 좀 거의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그건 이제 자치구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기선 의장님 먼저 부총장 의자가 좀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쭉 이야기가 좀 약간 함께 강조되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주민자치 10년의 그 법제와 예산 그다음에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발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럼 우선 질의응답 좀 듣고 그다음에 의견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주민자치와 사실은 주민자치회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주민자치회가 마치 주민자치인 것처럼 그렇게 좀 계속 이야기를 좀 풀어가시는 게 사실은 좀 저한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여기 사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어떤 상징으로서 정말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저는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근데 참여율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도 사실은 좀 저도 좀 의아했어요. 10년 동안 성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돼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면 참여율이 만약에 적다면 저조에서 이것을 기록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혹시라도 주민 참여율의 접근성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만 강화가 되고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서의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협의이 된다면 결국에는 발언의 독점이라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어떤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좀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는 게 좀 저로서는 과제라는 게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발제하시는 것들 중에서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50페이지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민관과 공동을 행사하는 기능을 보유하여 의인받은 그 책임을 다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 재가를 위임받아서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주민자치회의 공식적인 지향점인가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치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단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주어진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민자치의 정말 지향점이라면 이건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사실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거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 대해서 혹시 어느 지역 주민자치회 회원이신가요? 말하신 분이? 아이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어디 주민자치회 소속이신가요? 저는 주민자치 아니고요. 예, 저는 일반 그냥 소공구역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그냥 이렇게 함께 오신 거군요. 네. 팀으로? 팀 아니 그 개인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주민자치에 대한 그 성격 개념 규정이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법제도에서 성격 규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실제 주민자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를 나는 설정을 하고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제자의 그런 의견이겠죠. 예. 혹시 이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실까요? 예. 네, 그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글자 그대로 따지면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모임이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주민자치회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다스리는 모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문제를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주민자치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에 관한 프로그램을 심의 의결하는 자문기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 그러면 우리 특별법에서 뿔뿔이 민주를 위해서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가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서 무슨 학부모 모임도 주민자치죠. 일종의 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등산모임, 각 지금 동이나 다 있을 겁니다. 등산모임, 시민모임. 그것도 등산모임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비비 내고 산에 가고 그 주민자치죠.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할 때는 읍면동의 대표기구. 그래서 주민 전체의 어떤 그 특정 분야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그 동해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주민자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정신이 주민자치에 녹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는 절대 같지 않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모든 어떤 그런 정신, 그런 활동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마을의 주민들의 대표기구다.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여율이 사실은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이제 어떤 위반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자치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이제 주민총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만 해도 0.3%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이거 대표성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28,000명이면 1%면 2,800명, 280명이 모여야 되는데 0.3%는 너무 적은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이제 800명 이렇게 넘어가서 한 3%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처음에 지금 주민들을 막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좀 낮게 측정한 거고 그 이상이라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금천구는 이번에 주민총회 할 때만 10% 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기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초기 과도기적이다. 이건 당연히 올라가고 사실 과반수 넘어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공동 생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주민자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혁명을 해서 빼서 뽑아낸 전리품이 아니고 향후 2013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초대받은 주민들이 초대받았고 주민자치라는 자체가 협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혼자 갈 수 없는 것이고 이해상각으로 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생산이라는 말씀은 어떤 그 재화 재물 서비스인데요. 이제 소비자는 주민이죠. 근데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주민자치 할 수 있는 거는
재화가 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입니다. 협치 수준을 넘어서 이해상금의 민과 간이 동업자 정신을 가자. 그래서 협치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그 스크린에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무도의 쉼터 운영한다든가 그게 이제 동업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주민자치에서는 같이 어떤 기획을 하고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반에서는 강호소를 배치해주고, 그다음에 그 물건 날라야 되니까 매일 아침 저녁 날라야 되는데 날르는 걸 간에서 해주고, 거기서 주민자치에 나가서 같이 이제 케어해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무더위 쉼터 자체가 저는 공동 생산의 서비스 품목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는 어떤 물질 생산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팔거나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주민이 한 서비스, 소비자는 주민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딱 단정적인 요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방학 이동에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요. 또 예, 네. 여기 먼저 예. 저는 구로구에서 왔고요. 예. 법제화 관련 토론회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저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고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 지원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법제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걸 최근에 그전에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끼리 이렇게 활동하니까 법하고는 사실은 크게 생각을 못하고 우리끼리 주민들이 즐기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정부에서 처음으로 아마 구로구가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참 이게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행했고 그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명시를 합니다. 행정적 불편함, 행정적 관리의 불편함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겠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그냥 지역에서 재미나게 일을 하고 싶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지금 못하겠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에서 지금 무조건 어디든 해야 되니 너네 동네가 제일 만만하니까 너네 동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억지로 시작한 동네가 있거든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참여율 처음엔 저조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서 사실 몇 년 지나면 되게 많은 참여율을 가지게 되거든요. 시작이 미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무시하고 처음에는 싫다는데 시켜놓고 이제 주민들이 이거 너무 재밌고 우리 지역이 우리로 인해서 너무 발전이 되고 있고 변화가 있고 주민 참여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행정적 편의에서 어려우니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 관리도 힘들다. 그러니까 너네 하지 마라. 하고 지금 돌려버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도짓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사실은 이제 행안부에서 오신 분께 전국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묻고 싶었는데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있어요? 네, 들었어요. 네. 법으로 정해져야 주민이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치적이지 않고 저희는요 물론 이 주민들 안에 어떤 당을 지지하는 분, 어떤 당에 소속된 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일할 때는요 절대 당의 색을 나타내지 않아요. 절대로 일할 때는 그저 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저 내 의견을 내실 뿐이지 당으로 활동하신 분 전혀 없어요. 제가 지원관으로 지금 3년 6개월 있으면서 단 한 분도 그런 분 없습니다.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저 지역을 위해서 내가 나와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모여있는 거니까 제발 이거 법제화를 해서 주민들이 특별하게 당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네. 예, 아까 선생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쌍문이동 주민자치협회에서 한편 만행입니다. 이제 주민자치 역사가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글쎄 변한 볼필요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전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무보수로 하는 일이다 보니 자기 주민들한테 잘 어필하기도 힘들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보수를 지금 하면서
그런 어떤 가치도 높아지고 선출직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무보수로 했으면 이제는 조금 뭔가 그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지역에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라도 좀 이렇게 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마디 더 붙이면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떤가 궁금해졌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주민자치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병철 대표 대신 말씀하십시오. 저는 안산시 성덕구 일동 주민자치 회장이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말씀에 답이 될지 모르겠으나 완장을 차면 권력이 되고요. 주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 금방 지원관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필요한 거죠. 법이 있어야 우리가 안정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저 수원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여했는데 거기 참여했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적으로 주민자치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연구를 하셨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례가 가장 다이나믹하고 현재 진행형이다. 되게 좋은 사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과거에 주민자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 국민관 이런 것도 한 10만 개 가까이 있던 게 지금 다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주민자치가 이제 위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을 만들어라, 문화를 전하라 이런 얘기 모여들이 할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만 이제 들어볼게요. 우리 마을인데요. 우리 마을은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쉽고. 제가 뭐 다른 여러 얘기를 해서 아마 들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회원이 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뭘 하자 그러면 다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완장을 차고 있는 전국의 많은 주민자치회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바뀌었는데 바뀐 게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체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권한도 없고 시범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야구 같은 거 할 때 시범사업을 하면 그거는 시범격이잖아요. 그냥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해봐. 그런데 이거는 거기 기록도 안 남고 예산도 없고 그냥 연습이에요. 그냥 연습. 근데 우리 계속 지금 시범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내년에 된다고 했지만 저는 작년에 우리 행정안전 위원장님도 만나서 약속을 받았고요. 기자회견도 와봤고 다 와봤는데 저는 작년에 될 줄 알았어요. 모이고 싶어 하고 말을 활동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만 그 중심만 갖고 가시면 언젠가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성수. 이거 끝내세요. 네, 이걸로. 저걸로 하시면 됩니다. 편한 거 말고 그만 말고. 네. 예, 영등포 협의회장에서 여의동 주민자치회장 이성숙입니다. 먼저 우리 오세범 변호사님, 법제화 당연히 저희 모두 공감하는 부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기선 회장님도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거, 또 우리 박수빈 의원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다 좋은 얘기를 그래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0년의 성과라는 부분에는 분명히 공이 있고 과가 있을 텐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 쪽의 사례를 들어서 아까 보셔도 된다 그래서 잠깐 그냥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좋은 것이었는데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하게 지원관 제도라든가 이제 중간 조직이 오면서 물론 당연히 외국계 사례를 들어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잘 해보고자 했던 부분인 것도 충분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영등포구는 이제 시범통이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차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특히 지금 여의동은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고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의동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 3분이 계시고요. 교수님들은 굉장히 다수고 전직 다 전직 무슨
대기업 대표 막 다 이러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와서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다 정해서 와가지고 그냥 이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출신이신 분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도 자율적으로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학교처럼 딱 시작해서 3월에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단위로 회의를 만들면서 뭐를 하고 1년 계획을 학교처럼 매도에는 뭐를 하고 그 다음 달까지는 뭘 제출하고 그 다음 달까지는 뭘 완성하고 이렇게 저희를 스케줄을 놓고 지원관이 계속 쪼아나갔거든요. 저희 스스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도 안 주셨고, 그리고 매달까지 또 뭘 제출하라 그러고, 그리고 저희는 돈도 많이 내려갔어요. 저희가 거의 시작해서 힘도 없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다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관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여력이 없이 이거는 이거를 하세요. 이거는 이걸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를 하세요. 그저 저는 제가 사실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저도 대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제가 사실 회장을 한 3군데, 현재 4군데까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주민자치 회장 하나에 모든 시간의 90%를 제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인 회장은 처음 봤고요.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 밀려가서 성과에 급급하고 이래서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며칠까지 해서 뭘 제출해야 되고 이게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우리한테 조금 더 자유를 줬더라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안 끝났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 못하는 동도 있을 거고 잘하는 동도 있을 거고, 그러나 조금 기다려주면서 좀 못하는 부분도, 또 실패하신 부분도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이렇게 갑자기 어떤 순간에 정권이 딱 바뀌면서 다 회수해, 다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나간 일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할 거는 조금 인정을 하고, 이게 중간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모두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사실 주민자치 회장한테 좀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는 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었던 부분도 좀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는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리겠으니 이미 다 사례로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것이라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저는 구로에서 왔고요. 구로에서 왔고, 민관영은 지역위원회 상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수는 이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해서 서울시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이성수 회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 그대로 자치구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만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일정 동의가 됩니다. 그것을 이 사업 자체의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정책이나 사업의 평가 기준이 이미 참여율이라든지 정량적인 평가는 아주 획일적인 평가로만 진단이 되고 성과를 내야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정책의 방향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막 참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동네일을 즐겁게 참여하고 진짜 내가 이 사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효능감이 있고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측정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조차도 저희는 생각해보는 생각이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불호 사례를 저희 경찰청 지원관님 얘기해 주셨는데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의 곤란함으로 통일시키자. 왜 그것이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왜 행정의 곤란함으로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를 통일한다는 발상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여기 해놓고 나가겠지만 사업과 정책을 설계하는데 비중이 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인수위 백서를 확인했고요. 현장에서 이제 모 주민자치회 위원회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갈등은 현상이지 절대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우리 주민자치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서울시에 계신 국회의원 5분이 공동 주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동시에 아까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법제화 과정에서 매우 실망감을 줄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1년 8개월,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제화가 마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라든지 법제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와 공론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진짜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서두를 얘기했지만 오기영 의원님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쭉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 브로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죠. 또 우리 대표님이 잠깐 답변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먼저 이야기하고 또 시간이 4시까지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자치위원이 우리 조례상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드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보수 명령직이긴 하지만 다만 그런 단서가 있어서 사실은 각 부마다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이거를 결정하는 거를 이제 구청장 또 한 거 구의원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법적 근거는 있다. 무조건 있다. 단거 굽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의도 지금 성수 협의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를 하고 법제하면서 전국적인 주민자치 상황을 듣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서울에 있어서 한데 시골에 가면요 주민자치가 오히려 싫어합니다. 이장들이 더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이장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대표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장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통장은 통장이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장들이 뽑고, 그 다음에 거기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심한 경우는 1년에 5천만 원.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뽑고, 자 민족 대표성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주민자치가 필요 없고 그 지역구 그냥 이 자체에서 웬만한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가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서울이 다르고 지금 농촌이 다르고 또 지금 같은 서울에서도 각 구마다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음에 과도기 때문에 시범실제에서 기본 그냥 모델을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각 구마다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법률을 바꿀 때 그냥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만 정하고 목적만 아까 정하고 각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는 각 구청별로 시군구별로 알맞게 구의원들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도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 동작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중앙행정관청에서 일단 이제 오셔서 정당도 바뀌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민자치는 서울시 사업이 아닙니다.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시군구 사업이다. 그래서 동작형 주민자치를 새로 만들자. 서울시 예산이 만약에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면 서울시 사업은 못하는 거죠. 이게
시군구 사업이 읍면동이니까 시군구에서 정하거든요. 서울시는 5년간 임시 도와준 거고 거기서 빨리 끝났을 뿐이다. 동작행에 알맞게 합시다. 그리고 그게 바로 동작 주민들의 의사를 제일 잘 반영하고 그래야 이제 구청장님도 정말 국민을 위한 어떤 그 시정을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운정하셔서 저희 주민자치 협의회 15개 협의회 이제 우리 아츠키장도 같이 계셨지만 3명, 부위원 2명, 뭐 여야,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에 이제 행정자치과장, 기획이사과장,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그러니까 좀 객관성을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 관련자 학자들 3명에서 그 지난주까지 3회에 걸쳐서 동작형 주민자치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민자치가 어떻게 할 거냐, 예산 어떻게 할 거냐, 마을공동체 어떻게 할 거냐,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저희 주민자치 회장들이 요구한 모든 게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 구청의 입장도 있을 거고 구의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객관적인 입장도 있을 거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의견 합치를 못 보고 일환양 어떤 건 일환양 3화 4화까지 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오늘 내일 사이에 구청장 승인 있으면 이제 구의에서 이제 승인되면 내년에 실행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법에 있고 조례가 있고 지원관이 이렇게 된다. 지금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벌써 3, 4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스스로 하는데 주민자치 민간협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각 구마다 또는 뭐 시군구마다 딱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따로 말씀하신 게 있지 일단 이 행안부에서 이분이 제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상진 씨가 가지고가서 사전에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인사를 하셔서 대신 좀 자유롭게 함께했습니다. 저는 자치분권제도과 박승삼이고 담당 전문가입니다. 우선 저희 또 10월에 국감시를 좀 바쁜데 부득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들으면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서 우선 이렇게 말씀 주신 우리 이제 주민자치 위원분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저도 들은 얘기 중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저도 좀 공감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또 참여 관련해서 또 말씀 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그 국정과제 보시면 지역별 주민자치의 분석 운영 다양화했다 이 쓴 사람 전데 저희가 1244개 현재 읍면동 진행 중인데 1244개 정말 1244개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변호사님께 정말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농촌마다 특성이 있고 거기 또 이통 어떤 데는 이장을 꼭 넣어야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이장분이 싸운 데도 있고 어떤 분은 통장을 꼭 넣어야 되는 데 있고 어떤 분은 통장에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이 정말 다양해서 저희로서는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은 이제 주민자치 기반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만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줄 때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구성과 운영을 다양화해서 우리 이제 1244개 지금 읍면동이 현재 다양한 각사가인데 그거를 최대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저희 취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 강조드린 것들 11월 달에 저희 축제 하나 크게는 하지 아마 하실 건데 그것도 한번 홍보 잠깐 드리면 담당자라서 제가 11월에 큰 부산에 큰 축제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견학 오실 거 잘 알고 있고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주민자치가 있구나 보시면서 우리 이런 걸 해볼까? 약간 그런 것들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거를 이제 정말 1244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법적 근거 마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장님께 강조 주신 것처럼 결국 입법권 국회입니다. 저희 국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할 수 있게 저는 담당 실무자로서 이렇게 심도 깊은 내용의 장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민자치에 특히 우리 도봉구나 구로군 다양한 게 많은 구에서 오는데 제가 또 페이퍼 쓸 때 보통 저희 우수 사례 같은 거 찾는 게 제일 고민인데 또 제일 많이 보는 구들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에 현장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법제화 시키줘야죠. 법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지 불만들이 같이 활동하면서도 불만이 자꾸 쌓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석기 국회에서 법제화 시켜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해줘야 되겠고
역시 우리 주민자치 활동하는 분들도 그 열정을 내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이제 2시간 좀 넘어서 짧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숙제를 실질적으로 한달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들 중에서 주민자치 자세한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법제와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공동비치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김영배 의원이나 이해식 의원은 청장 출신이라 자치분권에 대해서 자체 논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통 지방자치 주제를 해왔고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공동비치를 하고 앞으로 챙겨나가고 법안도 했고 최기상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구로 운천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아까 세 분인가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런 추세가 있어서 특히 이 사례가 여기서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서울시 의원님 모신 것은 서울시 예산 문제에 대한 추이를 지금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전문가고 정보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중앙집권의 국가라 자치분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그 전 정부 현재 윤석열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8대2 예산 중앙이 8, 지방이 20. 그러니까 서울시든 구청이 다 합쳐서 20%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6대4까지 가는 게 지방 분권이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도 6대4까지 못 갔습니다. 7대3을 거의 근접하게 갔는데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수치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안 내려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민자치에도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세 몇 프로 이렇게 다 주는데 그 권한을 갖고 하면은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이제 행정에서 요구이고 중앙정부에서 요구 이제 지방정부에서 요구가 있는데 막상 민주주의가 하다 보면은 이 울릉도가 6,000명입니다. 6,000명 인구에 부수도의 군 의원들 다 있습니다. 독립들이 다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해당 지역이 2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컨셉이 충분히 이 지역마다 고유하게 발전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모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혼났으니까 현남도 여기 공동 참석하신 분들 주최자분들에게 배려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재론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는 저희가 성과를 가진 토론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